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헌법 조문 했었고, 이제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법. 여러분 이제 헌법재판소법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조문이 많죠. 이미 많이 출제가 됐고, 이제 헌법보다 이제 조문 개수는 적은데, 근데 시험에 여기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제 뭐 구성 조직 이제 조금 이제 지엽적인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작년에 국가직 7급 시험에서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법 수준이 아니라 헌재 심판 규칙까지 나온 적이 있어. 정답하고는 상관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고를 수 있었던 측면도 있긴 있는데, 심판 규칙, 헌재 규칙까지 나왔어. 헌재 규칙, 법이 아니라. 법도 지금 하기에 빠듯한데, 그거는 이제 출제자들이 좀 신의치게 반하는 출제를 좀 한 거죠. 그러면은 헌재법은 기본이고 헌법재판소 규칙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냐? 그럴 필요는 없다. 그게 한번 나온 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뭐 헌법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강약 조절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헌재법의 이제 중요한 조문까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거죠. 1장 총칙부터 이제 1조부터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법은 80개가 안 되지만, 일단 여기 이제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헌재 조직 운영 심판 절차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여기 이제 헌법재판에 그 5가지 있죠. 이거는 헌법에서 이미 등장했던 거죠. 법원에 제청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 심판, 국가기관 상환, 국가기관 지방자치 관련 지방자치 상환의 권한쟁에 관한 심판, 권한쟁 심판 3가지. 그리고 헌법소원에 관한 거. 헌법에 있는 그대로예요. 5가지. 그리고 9명의 재판관 다 헌법 그대로죠. 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실 이 조문은 헌법에 없어요. 이제 법관에 대한 이제 조문에 있죠. 103조에 보면. 근데 헌법재판관에 대한 이제 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게 헌법에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게 헌재법에 있죠. 그냥 일반 법관에 대한 건 헌법에 있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5조 재판관은 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40세 이상. 여러분 여러분 이제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은 이게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조금 미묘한 건데, 근데 이런 것까지 뭐 알아야 되느냐?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 15년 이상, 40세 이상. 이제 주로 이제 그 판검사, 이제 변호사, 이런 이제 법조인 중에서, 왜냐면 이제 헌법에서 법관의 자격을 헌법이 요구한 거 아시죠? 법관의 자격을 가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법조인, 법률가 중에서 이제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수밖에 없어요. 대학 교수라도 이제 뭐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냥 법학 박사학위만 있는 교수님들은 안 돼. 그건 헌법의 이제 개정의 문제가. 법관의 자격을 요구하다 보니까 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이제. 자, 이거 이제 좀 가볍게 이거는 이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여기 이제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 여기까지는 뭐 이제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6조 재판관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죠. 이거 이제 헌법에 기본적으로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 경우 이제 재판관 중 3명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그래서 9명을 다 대통령이 임명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을 거쳐서 선출 또는 지명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 그래서 이제 임명하기 전에, 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되고, 재판관 임기 중 재판관이 결혼된 경우는 결혼된 날부터 30일 이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 다음에 5항, 그래서 사망 사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 폐회, 휴회 중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혼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좀 덜 중요한 거 이제 빠져 있는 것들도 좀 있긴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PPT에는 이제 일단은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뭐 강약 조절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임기 6년 연임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뭐 헌법에 있는 얘기고, 정년은 이제 헌법이 아니라 헌재법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문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정년도 그렇고 법관의 정년도 그렇고 이건 입법사항이다 보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재판관의 임기 6년 연임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헌법에 뭐 있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대법관의 뭐 정년도, 대법원장의 정년도 이제 취입세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해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탄핵. 그리고 이제 금고 상향의 선고. 그다음에 구조, 재판관은 정당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뭐 이것도 이제 뭐 헌법에도 뭐 있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규칙 재정권 있는 거 이것도 이제 헌법에 나오는 거죠. 헌재는 그래서 이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 사무처에 관한 규칙 제정할 수 있다. 규칙은 이제 관보의 개정에 공포하고. 그리고 10조의 헌재 수장은 헌재 조직 인사 운영 심판 제작 그밖에 헌법 전서 업무와 관련된 법률 재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법률안을 제출할 수는 없고 의견. 이건 그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 독립기관들이라고 해서 법안을 제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의견. 그러니까 법률안 제출하는 건 국회의원과 정부죠. 근데 이제 이 헌재 업무와 관련된 법률 대표적인 게 헌재법이에요. 헌재법 같은 거 이제 개정할 때 이런 거 이제 의견을 헌법재판소가 이제 제출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헌재 경비는 헌재도 이제 법원처럼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또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이 돼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하여 국가 예산의 계상 이건 이제 법원의 그 경비도 보통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예산 편성은 누가 하죠? 정부가 이제 존중하는 거지 또 헌재 뭐 이제 예산 경비에 대해서 헌재가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법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계속 보면 이제 12조 헌법재판소에 헌재소장을 둔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 임명. 뭐 이제 다 헌법에 이거는 있는 조문이에요. 재판관 중에서 이제 대법원장은 그냥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죠. 대법관 중에서 아니고 이제 근데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중에서. 그다음에 헌재소장, 헌재 대표하고 헌재 사무를 총괄하면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그다음에 헌재소장이 거리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헌재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 요거는 이제 중요한 조문이에요. 최근에도 이제 출제가 됐고 헌재 규칙. 그래서 헌법재판소장 이제 직무대행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어요. 헌재 규칙.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조직법에서 이제 선임 대법관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제 헌재소장 헌재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헌재 규칙,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하는 그런 규칙의 내용까지는 이제 사실 나올 수 있어요. 규칙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벌이나 1개월 이상 사고면 재판관 회의에서 선출하게 돼 있어요. 일시적인 거는 임명일자가 빠른 이제 헌법재판관이 이제 권한 대행을 하는 거고 아시겠죠? 벌이 또는 1개월 이상 사고이면 재판관 회의에서 선출합니다. 이건 이제 헌재 규칙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벌이라는 게 이제 뭐 사퇴, 사망, 뭐 임기 만료 이런 거. 또 1개월 이상 이렇게 이제 사고, 뭐 장기간 입원 치료해야 된다든가, 뭐 이제 등등의 이제 이런 사고들. 그리고 이제 일시적인 거, 1개월 미만이겠죠? 이건 이제 임명일자. 임명일자가 빠른 재판관이 이제 권한대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뭐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헌재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 이것만 이제 알아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헌재 규칙.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재판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겸직 금지 규정이 있고요. 국회 또 지방의원직 겸직 안 돼. 또 다른
기관, 권력분립 원칙대로 국회, 정부, 법원, 공무원직, 법인단체 등 고문, 임원, 직원직. 그리고 이제 헌재 소장 대의와 보수는 대법원장에 의해, 그러니까 이제 같은 레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의전 각종 이제 행사할 때 대통령이 넘버 1, 국회의장이 넘버 2, 대법원장 넘버 3, 그다음 헌재 소장 이렇게, 그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런 식으로. 그게 헌법에 쭉 등장하는 그 순서예요. 그 의전을 할 때에도. 그래서 이제 이 예우가 이제 결국은 연봉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재판관은 대법관에 의해, 정무직이고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 같은 레벨, 같은 레벨.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재판관 회의. 이 재판관 회의에 대한 거는 또 중요하죠. 이게 이제 대법원하고 비교하면 대법관 회의에 이제 대비되는, 재판관 전원을 구성하며 헌재 소장이 의장이 된다. 대법원은 이제 대법관 회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대법원장이 의장이고, 여기 7명 이상 출석의 출석 과반수. 대법관 회의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 출석의 출석 과반수. 자,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죠. 여기 가부동수 때 결정권 없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대법관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이 의장이기에 여기서는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 있죠. 결정권이 있어요. 대법원장이 의장에게. 여기는 헌법재판관 회의에서는 결정권은 없어요. 표결권이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 뭐 하냐? 헌재규칙 재정 개정, 또 입법 의견 제출에 관한 거,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에 관한 거, 사무처장, 헌재재판연구원, 헌법연구관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재소장이 재판관에 붙이는 사항, 필요한 거 이제 규칙으로 또 정하도록 했고, 대법관 회의도 이제 대법원 규칙 재정 개정, 판례 수직 간행, 또 법관 임명할 때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해요. 자, 포인트는 여기서는 이제 가부동수 때 결정권 없다. 대법관 회의에서는 결정권 있다. 그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무처리학에서 헌재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장, 차장. 사무처장은 헌재소장 지를 받아 사무처 지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지휘합니다. 법원에는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있죠. 국회는 국회 사무총장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헌재에도 이렇게 헌재 사무처장이 있어요. 자, 사무처장은 국회 국무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행정에 관한 거. 헌재소장의 한 처분에 대한, 자, 이건 알아도 돼. 행정소송 피고는 헌재소장이 아니고 사무처장이에요. 국회의장에 대한, 국회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피고는 국회 사무총장이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피고는 법원 행정처장. 이게 이제 그 장에 대한 어떤 권위, 이런 이제 위상, 이런 걸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사무처장이 이런 부분들은 감당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밑에 내용들은 좀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 사무처장 정무직, 보수는 국무위원, 보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헌재 사무처장도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국무위원, 장관급. 국회 사무총장도 이제 보통 장관급. 법원 행정처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역적인 거니까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사무처 공무원, 헌재 소장이 임명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9조 보면 이제 헌재 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 보통 이제 판검사, 이제 변호사 이런 출신 중에서, 그래서 이제 헌법연구관, 특정직 공무원으로 이제 사건 심리, 심판에 관한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을 담당해요. 대법원에 여러분 이제 재판연구관이 있는 것처럼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연구관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그 자격이 다 이제 보면 판검사, 변호사 있고 또 조교수 이상 직에 있는 사람들, 여기 이제 법학 박사학위 등등 소재, 여기 이제 지역적인 거니까 여기는 여기까지는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들도 여기 이제 조금은 넘어가도 돼요. 헌법연구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헌법연구위원, 뭐 연구관포 여기 있는데 여기도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이니까 넘어가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 여기도 이제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심판 절차. 일반 심판 절차가 있고 이제 특별 심판 절차들이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좀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22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즉 전원재판부 재판이 원칙이다. 대법원도 사실 여러분 이제 전원합의체 재판이 규정상으로는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도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 합의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제도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 재판부, 보통 이제 전원재판부, 그 다음에 이제 부제도가 있어요.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적이,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전원재판부라고 해요. 재판장은 헌재소장이고,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라고 해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회의였었죠.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회의가 있었죠. 회의. 그 회의에서 하는 거하고 이 재판부에서 하는 게 이제 본질이죠. 재판. 대법관 회의에서 역시 대법원 규칙, 판례, 수직, 간회 이런 거 하고, 전원합의체가 재판하는 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재판장이라고 하고, 헌재도 전원재판부에서는 재판장이라고 해요. 아까 재판관회의에서는 의장이고. 아시겠죠? 자,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그리고 종국심리, 이거 최종심리라는 거예요. 종국심리에 관한 재판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해요. 이게 원칙이야. 7인 이상의 과반수. 아시겠죠?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상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할 때 이 4가지는 헌법에서 이미 언급하던 내용이야. 추가된 게 이거예요.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법률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때, 이걸 다르게 뭐라 그래요? 판례 변경. 판례 변경을 할 때. 이건 반드시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 5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빠졌죠? 중요한 것 중에 권한쟁의에서 인용 결정이 없어. 권한쟁의에서 인용 결정은, 그러니까 그 원칙으로 돌아가서 7명 이상의 과반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 결정. 이건 6인 이상이 아니고 과반수면 된다고. 과반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4조 재판관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 제외된다는 거예요. 배제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모든 재판에서 다 있는 거예요. 민사재판에서도, 형사재판에서도, 행정소송에서도. 아시겠죠? 재판관이 당사자, 자기 사건 자기가 셀프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또 당사자의 배우자였던 경우, 이혼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였던 경우, 이혼했으면 또 친족관계였던 거죠. 3번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재판관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재판관들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 하다가 재판관 되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판검사 경험 없이 평생 변호사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자기가 대리인이 되었던 경우에 사건을 맡으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대법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에서 대법관 한 명이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변호사이던 시절에, 그래서 이제 변론을
했던 그 인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재판도 마찬가지. 제척 사유가 있으면 관여를 못 해요.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직업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공정성, 어떤 이제 중립성에 이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배제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24조 2항 재판부는 직권 당사자 신청해서 제척 결정을 하고요. 또 재판관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 이거는 이제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려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에 기피 신청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뭐 기피 신청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자, 이거 최근에 계속 나왔던 조문이 이거예요.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어요. 2명 이상. 자, 여기서 2명 이상이라는 게 여러분 국어적으로 어떤 의미죠? 2명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되죠. 이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2명 이상, 그럼 2명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까요? 2명 이상, 2명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헌재가 그렇게 유권에서 했어요. 1명만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1명만. 2명 이상을 못 한다. 2명 이상 못 한다. 실제로 그러니까 1명만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냥 2명 이상 할 수 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고 시험에서는 그렇게 냈어요. 이겁니다. 2명 이상 할 수 있다. 2명 이상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1명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서 그래요. 1명. 아시겠죠? 자,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항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관의 허가를 받아 회피. 이건 스스로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 회피. 아시겠죠? 재판관이 1항 또는 3항의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예요, 이게. 재판의 이제 독립성,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척, 기피, 회피 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이제 민사소송법이 이제 소송에 관해서는 가장 이제 완비된 법이다 보니까 뭐 44조, 45조, 46조, 1항, 2항, 뭐 48조 준용한다 그랬는데 그 민사소송법까지 다 이제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피 신청이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그냥 기각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조문들을 이제 준용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조문을 일단 잘 알아두시고 2명 이상 기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5조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 참가할 때를 포함해서 정부가 어찌됐건 관여하게 되면 누가 대표예요?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이 대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당 해산 제소 정부가 제소권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당 해산 심판에서는 정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실제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부를 대표해서 이제 얘기도 하고 주장도 이제 했던 걸 우리가 이제 봤죠.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항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 요즘에는 이제 공무원들 중에서도 직원인데 공무원인데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뭐 특별 채용한 경우도 있고, 변호사가 이제 아예 공채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계약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반 이제 뭐 로펌 뭐 이런 이제 변호사한테 이렇게 맡길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이렇게 선임을 해서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보통 그런 식으로 해요. 국가기관 지자체일 때 변호사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변호사 자격 있는 소속 직원에게. 자, 그 다음에 3항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이죠. 이게 또 많이 나왔죠.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놓고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래서 변호사 강제주의예요, 이게. 사인이 심판, 당사자인 심판 절차. 다만 자기가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이제 뭐 직접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사인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봤어요.
위헌인지 여부가 다투어졌었죠. 이건 이제 합헌이다. 위헌 여부가 다투어졌지만. 왜냐하면 장점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 자력이 불충분한 사람을 위해서 국선 대리인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이제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 즉 사인이 당사자인 심판 절차가 뭐냐? 대표적인 게 헌법소원, 그리고 탄핵 심판도 변호사 강제로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다인 사인 심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헌법소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탄핵 심판, 정다인 사인 심판. 그러니까 이제 권한쟁의 심판하고 위헌법률 심판은 누가 당사자냐?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에요, 법원. 사인이 아니야. 권한쟁의 심판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인이 당사자인 심판 절차는 요 세 가지, 변호사 강제주의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거.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6조 1항. 헌법재판소의 심판 정우는 심판 절차별로 정해진 청구서. 그러니까 이제 청구서가 있어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함으로써. 다만 위헌법원 심판에서는 법원이 제청서를 쓰죠. 이 제청서.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가 소추결서를 제출을 하는데, 이 소추결서 정본으로 청구서로 가름한다. 이걸 청구서로 보겠다는 거예요. 법원의 제청서, 또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 아시겠죠? 근데 이제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청구서를 씁니다. 그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일종의 이제 민사소원 같은 경우 이제 소장인 거죠, 이게 청구서. 그 양식에 맞춰서 써서 제출하면 된다.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를 참고자를 첨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7조. 헌재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되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으면 이 법무부 장관, 당해 소송 사건의 당사자에게 제청서 등본을 송달한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서 이제 그 위헌 합헌 의견이 있으면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그래서 이제 보통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헌법률 심판 사건 판례 전문을 이렇게 이제 가끔 찾아보면 거기에 이제 보면 법원 제청한 이제 법원의 위헌이라고 이제 주장한 그 제청서에 기재된 이유, 또 이제 또 법무부 장관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판단, 헌법재판소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안에 대한 이제 이유 부분들이 쭉 판시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조. 재판장은 심판 청구가 부적법 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제 좀 보충해서 이제 바로잡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냥 각하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좀 보정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항에 따른 보정 서면에 관해서는 27조 이제 1항을 준용한다. 그 다음 또 이제 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적반 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정 기간은 38조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재판장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재판관 중 한 명에게 1항 보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9조. 청구서 또는 보정 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권한쟁의라든가 또 공권행사 불행사 헌법소원으로 이제 기본 침해했다고 이제 어떤 국가기관의 공권행사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기관에 이제 또 반론, 답변서 이제 또 이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30조를 보세요. 탄핵 심판, 정당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 가장 이제 많이 출제되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절차 조문 중에 하나죠. 구두변론. 그리고 위헌법률과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 자, 이건 뭐가 원칙이라고요? 요게 원칙이에요. 구두변론, 서면심리가 이제 예외적인 거고. 그리고 구두변론은 또 공개가 원칙이죠. 이게 이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서면심리는 또 비공개가 원칙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건 수 자체는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이 사건 수는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래서 이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건 수 자체는 이게 드물잖아요.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 심판, 탄정권, 구두변론, 그다음에 위헌법 심판, 헌법소원이 사건 수는 압도적으로 많죠. 이게 이제 예외적인 거예요. 서면심리, 비공개. 다만 재판부는 위헌법 심판, 헌법소원 심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론을 열어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변론을 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탄정권만 이제 뭐 구두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서면심리가 원칙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관계를 소환해야 되고. 31조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당사자 신청에서 다음 각호의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당사자 증인 신문하는 거, 또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 장부, 물건 또는 이제 그 밖에 증거자료 제출 요구하고 영치하는 거, 특별한 학식 경험을 가진 자의 감정을 명하는 거,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그 밖에 사물의 성상, 상황을 검증하는 일. 이런 식으로 이제 증거조사도 이제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관 중 한 명 증거조사를 또 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2조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의 심판에 필요한 사실 조회하거나 기록 송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소추, 범죄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 이게 또 기출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다만 이거 재판 소추, 범죄사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거 이제 같이 알아두시고. 자, 33조도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심판의 변론과 결정 선고는 심판정에서 한다. 다만 헌재 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종국 결정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예외적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34조는 기본적인 또 중요 조문이죠. 공개가 원칙이다 이거예요. 심판, 변론, 결정 선고는. 다만 서면 심리, 그리고 평의. 이게 이제 일반 법원의 재판은 이제 보통 합의 과정이라 그래요. 합의하는 거.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원탁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껏 위헌 의견, 합헌 의견, 의견도 개진하고 토론도 해요. 그런 과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서면심리, 아까 위헌법률판, 헌법소원심판이 서면심리였죠? 그게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비공개 원칙인 거예요. 구두변론은 이 공개가 원칙인 거고, 탄정권, 구두변론. 자, 그 다음에 2항 헌법재판소 심판에 관한 법원조직법, 뭐 이제 57조 1항 단서 같은 2항 뭐 3항 이제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장 35조 심판정 질서 변론지 평의 정리를 담당하고, 또 이제 심판정 질서유지 용어 사용에 관하여 법원조직법 58조부터 63조까지. 그래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 질서유지라든가 용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또 같은 재판이기 때문에 이 법원조직법 또 이제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이제 준용을 많이 하고 있고, 용어들은 거의 이제 대동소이한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이제 절차에 따른 특칙들 이런 거 빼고는. 그 다음에 이제 36조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 종국 결정,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종결정. 종결정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사건 번호, 그래서 이제 2020 헌마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사건명, 뭐 어떤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이런 식으로 당사자, 또 심판 수행자, 대리인, 그래서 이제 변호사 누구 이렇게 해서 주문, 이게 주문이 결론이죠. 몇 조 몇 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왜 위반되는지, 과잉금융칙에 위배되어서 이렇게 이유 쭉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일 2020년 8월 12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문에 이제 다 써져 있는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이게 중요하죠. 지금 3항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원래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만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심판. 요 세 가지로 딱 국한해서 딱 꼬집어서 이제 규정을 뒀어요. 이 세 가지 사건에 관여한 재판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졌죠?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정당해산 심판하고 탄핵 심판에 빠졌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이런 의견을 표시하라는 특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 그 당시 있었지만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한 겁니다. 이걸 없애버리고 지금 이렇게 두 글자 심판, 여기서 심판은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도 들어가요. 모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심판. 위헌법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모든 심판. 그래서 그 이후에 정당해산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한 명의 소수 의견도 다 이제 표시를 했죠. 이렇게 안 고쳤으면 정당해산 심판에서도 소수 의견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심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 정보를 작성해 당사자에 송달해야 되고 종국결정 헌재 규칙이 전환받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 지금은 이제 인터넷, 헌재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또 당일날 다 공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7조 헌재 심판비용은 자, 이것도 이제 헌법재판의 좀 공익적 소송으로서의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일반 민사재판이라든가 행정재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요. 패소자가 또 부담해야 되고. 국가 부담이에요. 국가 부담. 다만 예외가 있긴 있어요. 당사자 신청. 당사자 신청 때문에 이제 증거조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는 헌재 규칙으로 따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무분별하게 막 증거 신청 막 남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또 이제 견제라든가 이제 합리적인 제재가 이제 가능한 거죠. 국가 부담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37조. 2항.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 헌재 규칙으로 정하는 바 이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공탁금. 이게 또 헌법소원 심판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헌법소원 심판이 여러분 헌법재판 중에는 그래도 제일 사건이 많다 그랬죠. 그리고 남용될 가능성도 제일 많아요. 그럼 탄핵이 남용이 되겠습니까? 정당해산 심판 남용되겠어요? 권한쟁의 심판도 다 그건 국가기관이라든가 정부나 국회가 그래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거예요. 헌법소원. 그러니까 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명하여야 된다고 하면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보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이제 남소 이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헌재 사이트 이제 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판례 자료도 그렇고 많이 이제 저처럼 많이 방문하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많이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헌재 사이트. 헌재 사이트 메뉴 많이 다 깨고 이제 워낙 많이. 근데 거기 자유 게시판이 거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혼자만 거기는 거의 독식하다시피 이상한 걸. 근데 보니까 이제 헌재조차도 관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혼자 그러니까 좀 아주 이상한 세계관에 매일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근데 전혀 근데 읽어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엄청나게 막 무슨 명령 제 몇 호 해가지고 막 자기 혼자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 근데 여러분 이제 관공서 그 홈페이지 청와대 그러니까 청원 게시판도 그러니까 의미 있는 글도 올리지만 막 쓸데없이 그래서 여자친구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이상한 거 막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왜 어디든지.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데는 이제 관리가 잘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분명히 담당 공무원이 있을 텐데 너무 막 이렇게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방치. 거의 죽어 있는 게시판들이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건 이제 법무부, 검찰청 이런 데 자유 게시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여기저기 국가기관에 대한 어떤 감시 차원에서 제가 모니터링을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잘 돌아가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두 명이 그러니까 이제 게시판을 막 흐리고
근데 보면 매일매일 막 올리는 사람 매일매일. 그러니까 진짜 개인 낙서파냐 거의.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포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지워야 되는데. 자, 어찌됐건 이제 그래서 이런 규정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망, 헌재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 전부 또는 일부 국고기속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하하는 경우, 이런 경우니까 이제 각하됐다는 것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전부 일부를 그랬잖아요. 공탁금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또 비용들 이렇게 남소됐다는 거죠. 이거 이제 각하가 이제 또 이제 헌법소원위반 기각하는 그런 경우에 그 심한 경우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야 막 무분별하게 이제 남발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8조. 헌재는 심판사건 접수한 날부터, 자, 이 180일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180일 내에 종결정 선고해야 돼요. 180일 내에. 근데 이건 훈시 규정으로 보죠. 훈시 규정.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180일이 지나서 종국 결정이 선고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유명한 사건들 중에도. 아시겠죠? 뭐 정당히 산심한 사건만 하더라도 1년여 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낙태죄, 간통죄 이런 사건들, 그리고 이제 뭐 조약 관련된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하고 이런 경우들은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이제 지체되는 경우 180일이 아니라 막 2년, 3년 만에 결정이 선고되는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걸 그러니까 강제 규정으로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이제 헌법재판소 스스로 이제 결국 이제 일처리를 제때 못하게 되면 이제 위법에 이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민사소송법에 또 이제 이런 관련 규정들도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해석해요.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진 않지만 180일 알아두시고. 근데 180일 안에 끝내기 위해서 사실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한두 달 만에 뭐 빨리빨리 처리되는 경우는 이제 두세 달 만에 이렇게 이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재판관 거리로 7명이 이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건 물리적 불가능이거든요. 7인 이상의 과반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종국 심리를 하려면, 종국 결정하려면 7명 이상은 최소 인원으로 있어야 돼요. 항상 9명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건, 그래서 이제 국회가 제때 인사청문, 그리고 이제 임명 절차를 진행을 안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제 7명 안 돼가지고 이제 이 펑크난 기간들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 39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이게 일사부재력 기준이에요. 일사부재력.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여기서 동일한 사건의 의미가 뭐냐? 청구인도 동일하고 대상도 동일하고 절차도 동일한 걸 말해요. 아시겠죠? 청구인, 심판 대상, 절차도. 이런 경우만 이제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근데 사람이 다르잖아요. 같은 대상, 같은 절차라도 그건 동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간통죄 처벌 규정 같은 경우도 똑같은 간통죄 처벌 규정이 어떻게 4번씩 합헌 결정이 내려졌을까? 그런 거 동일한 사건 아니냐?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아시겠죠? A씨, B씨, C씨, D씨 다 등장인물이 달라요. 그래서 그 동일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같은 사람이 같은 대상을 한번 이제 위헌법원 심판후 합헌 결정을 받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대상을 똑같은 위헌법원 심판후 다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사람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대상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이제 사람도 같고 대상도 같아도 절차가 다르면 그것도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모두 같을 때. 그 다음에 39조에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 연구 또는 공익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헌재사항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변론 뭐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라든가 이런 거 제한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사건 기록 공개로 인해서 국가안전보장 선량 풍속 공공의 질서 유지 공공복리 현재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예민한 친구들은 헌법 109조하고 약간 다른 게 있는 걸 발견했을 거예요. 그죠? 109조는 여러분 원래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안전보장 선량 분석 공공의 질서 유지 공공복리가 있다는 거. 109조에 여러분 조문 문제로 공공복리 나오면 그건 틀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때로는 많이 공부한 것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이걸 혹시 내면 이건 이제 이거 안 본 사람들은 거의 109조 때문에 틀린 거야. 이거 109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주의를 하자. 그냥 109조 재판의 비공개 사유는 3가지예요. 근데 거기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이제 심리 비공개하는 거 안 돼요. 헌법 109조 아시겠죠? 헌법 109조. 헌법 109조가 더 중요하긴 한데 이제 참고로 이렇게 이제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사건 기록 공개로 인해서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비밀, 영업 비밀 또는 뭐 생명, 신체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이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항 헌재소장 1항의 단서에 따라 사건 기록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1항에 따른 사건 기록 열람 또는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재 규칙으로 정한다. 그다음에 또 열람 또 복사한 자는 열람 복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해서 공공질서 선량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자 40조는 이제 원래 많이 나오는 조문이에요, 여러분. 40조는 헌재 심판 절차에 관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예요?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자 뭐죠? 민사 소송에 관한 법령입니다. 민사소송. 이게 이제 원칙이야. 준용. 이 경우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송 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합니다. 함께. 아시겠죠? 근데 이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먼저고 탄핵은 이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송 심판은 행정소송법. 근데 이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하고 민사소송 법령이 충돌된다. 그럼 뭐가 특칙이에요? 형사소송 법령. 행정소송법하고 민사소송법이 충돌되면 행정소송법이 더 먼저 적용돼요. 일종의 이제 특칙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게 지금 40조 2항이 그 얘기야. 1항 후단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저촉될 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않는다는 게 형사소송 법령, 행정소송법이 먼저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것까지 알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별 심판 절차입니다. 자, 이제 먼저 위헌법원 심판이죠. 지금 이제 좀 공통적인 그런 이제 부분을 봤다면, 자, 위헌법률 심판. 요 특별 절차들이 또 중요해요. 위헌법원 심판, 탄핵, 정당 심판, 권한쟁의, 헌법소원. 아시겠죠?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41조 법률의 헌법 위반들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건 이제 예시적이죠. 군사법원, 각급법원, 지방법원, 시군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다 포함하는 거예요. 헌법 107조 1항 이거 이제 좀 더 구체화된 거예요. 직권으로도 돼요. 직권. 그리고 당사자 신청, 재판을 받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재다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그러니까 법원의 제청, 107조 1항 법률의 위반 여부, 위헌 여부가 이제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2항. 1항 당사자 신청은 43조 2호부터 4호까지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제청서 내용 이제 적은 서면으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한다는 거고. 위헌 제청 신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항. 신청 서면의 심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그리고 254조 이제 준용.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없으면 원래 이제 민사소송법 준용한다 그랬는데 그 서면 심사할 때도 이제 그 민사소송에 이제 법률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조문이 이제 사항이죠. 위헌 여부 심판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항고할 수 없다. 왜 없어요?
68조 2항이 있어서 그래요. 68조.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위헌재청 신청했는데 그건 이제 재청 결정보다 보통 기각 결정이 이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기각 결정. 그 결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청 결정인 건 기각 결정인 건 항고할 수 없다. 보통 이제 기각 결정에 이제 보통 불만이 있는데 헌재법 68조 2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68조 2항 헌법소원. 이게 그래서 위헌심사 헌법소원이에요. 위헌재청 신청했는데 기각했을 때 68조 2항으로 이제 결국 헌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뭐 티격태격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한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항 대법원 외의 법원이 재청을 할 때는 대법원을 거쳐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죠? 형식적 절차라고 하죠. 형식적 경우. 실질적 부속무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급 법원이 이제 재청을 하면 대법원을 거치기는 하는데 대법원이 기각, 각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참고하는 의미로 법원의 이제 최고 법원이 이제 대법원에서 어떤 법원에서 어떤 조문에 대해서 위헌 재청을 했는지 좀 이제 참고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형식적 경유다. 불송구 결정권이 없다 이거예요. 4050 때는 대법원에 불송구 결정권이 있었어요. 송부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이걸 못 한다는 거. 이걸 꼭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42조 1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재에 제청한 때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재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는 거 정지.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에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종국재판도 할 수 있다. 이 조문도 많이 냈죠. 종국재판은 못해요. 아시겠죠? 왜냐면 자기가 제청해 놓고서 그 헌재 최종 결정을 기다렸다가 종국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종국재판 외의 소송 절차라는 게 증인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건 미리 해둘 수 있어요. 뭐 고령자이고 뭐 그런 경우는 뭐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렸다가는 이제 유력한 증인이 막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종국재판은 못하지만 필요하면 이제 진행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항 법문에 따른 재판 정지 기간은 형사소송법 92조, 뭐 군사법원법, 또 구속기간, 뭐 민사소송법 이런 판결 선고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도 이제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는데 헌재에서 언제 결론을 내려줄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스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조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재에 제청할 때 제청서에 다음 각호 사항을 적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청법원 표시하고 사건 당사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 형법 뭐 241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문 명시해서 왜 위헌이라고 해석하는지. 그래서 법원이 제청을 할 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법원이 그래서 이제 위헌 여부를 심사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 그러니까 그런 표현 여러분 들어봤죠? 단순한 의심을 넘어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위헌 제청하나 합리적 의심. 위헌에 이제 어떤 확신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요 단계 왜 위헌이라고 생각되는지 그게 이제 합리적 이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의심되는 이유. 그래서 이제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과잉금융 요청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헌재가 구속되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참고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밖에 필요하다고 필요한 사항. 또 실제로 여러분 판결문 보면 그러니까 법원이 왜 위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청을 했는지 그런 이유들도 판결문에 다 나와요. 법원의 그 제청 또 법무부 장관의 의견 이런 거. 그게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위헌 결정을 했을 때 뭐 이제 법원과 달리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44조 당해 소송 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이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할 수 있다. 아까 이제 법무부 장관에 이제 알려야 된다 그랬죠.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의견서를 많이 내요. 그 다음에 45조. 자, 헌재는 이제 제청된 법률정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위헌인지 합헌인지. 그래서 이제 다만 법률정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전부에 대해서 위헌 결정할 수 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토지 초과이득세법,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반국가인장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사례에서 그러니까 어떤 법률 10조가 원래 이제 심판 대상이었는데
근데 그게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법 전체를 시행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체를 위헌 결정해 버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제 헌재법의 명문의 근거가 있죠. 그래서 법 전체가 이제 가끔가다 위헌 결정 내려진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그 법률 조항만 딱 꼬집어서 이제 심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45조 단서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46조. 헌재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요 14일도 여러분 알아두세요. 결정서 정보를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을 거친다는 것은 이제 형식적 이제 어떤 의미라고 그랬었고요.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집안한테 기소한다. 자, 여러분 이거 이 위헌 결정에 그래서 의미를 놓고 헌재하고 대법원하고 이제 약간의 견해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위헌 결정은 단순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한정합헌, 한정위헌 다 포함된다. 이게 헌재 입장이죠. 근데 대법원은 한정위헌에 대해서는 여기 위헌 결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견해들이 비슷해. 한정위헌. 한정위헌이 위헌 결정인지 아니다. 대법원. 이것도 위헌 결정이다. 헌재. 대법원. 견해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문에는 위헌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위헌 결정. 그러니까 대법원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라는 걸 받아들여요. 근데 유독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해서, 한정 합헌 결정은 이제 특별히 이제 논란이 없는데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견해들이 있다. 그래서 독일처럼 명시적 규정을 둬서 여기다 위헌 결정 및 변형 결정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는 이런 이제 개정안이 제출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통과되지는 못했죠. 만약에 이렇게 딱 명시하면 이것도 당연히 위헌 결정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위헌 결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합헌 결정은 기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합헌 결정은 위헌 결정이라고 그랬잖아. 합헌 결정은 이건 기속력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통죄, 낙태죄 이런 거 계속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또 다퉈지고 또 다퉈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일사부질의 원칙에만 반하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이게 이제 장내요죠. 장내요가 원칙. 근데 이 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형벌 조항은 소급표. 또 근데 그 경우도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간통죄 처벌 규정 같은 건 대표적이에요. 그 결정이 있는 날, 다음 날, 있는 날, 이거 다음 날 빼고 엄청 많이 나왔죠. 이건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장내요가 원칙인데 형벌에 관한 건 소급표. 근데 형벌에 관한 거라도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경우는 합헌 결정이 있는 날, 다음 날까지 소급표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뭐 워낙 많이 나왔던 조문이에요. 조문 문제로. 그리고 이 조문 자체를 위헌이라고 다툰 적 있어요. 합헌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소급표를 인정했다가 또 소급표를 제한하냐.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니까. 만약에 이제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는데 그 종전 결정까지 무시하고 제한 없이 소급표가 인정되면 과거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간통죄로 이미 유죄 판결 받았던 그런 사건까지 전부 다 이제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럼 너무 법적 안정성이 해쳐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간통죄 이제 처벌 규정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또 바뀐 거예요. 자, 합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죠. 그러니까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는 날 그 다음 날까지만 이렇게 소급해서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재심을 통해서 구제가 돼요. 근데 요 이전에 유죄 판결 받은 사건들에는 전혀 소급표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 정신도 중요하니까. 만약에 저 규정이 없다면 소급표가 말 그대로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전부 무시되는 거야, 전부.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항 제3항의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돼. 그냥 당연히 무죄 이게 아니에요.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재심 청구는 각자 개인적 선택의 문제야.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재심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왜? 이제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표, 형벌조항에 대한 이제 위헌결정의 소급표 때문에 재심의 필요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재심 사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합헌결정이 있었던 다음 날까지만 이렇게 소급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위헌결정 시로부터 소급되는 이런 사이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